여러분은 혹시 취소 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면 SNS에서 집단으로 비난받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현상 말입니다. 21세기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2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한 70세 노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불경죄와 청년 타락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종교 모독과 청소년 유해물 유포 정도가 될까요? 하지만 이 노인은 폭력을 행사한 것도 돈을 훔친 것도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죄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신이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비판적 사고의 창시자, 지혜를 사랑한 사람.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젊은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위험한 사상가, 전통을 파괴하는 불온분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자.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왜 한 사람이 어떤 이들에게는 성자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죄인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아테네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제국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으며 경제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자신들이 그리스 최고의 도시라고 믿었습니다. 민주정치, 철학, 예술, 건축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했죠.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으며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틀렸던 것일까?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버린 것일까? 민주정치가 정답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조상들의 지혜, 신들의 가르침,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함을 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통적인 신관념에 대해,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 정치제도에 대해, 심지어 지식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나요? 평소라면 이런 질문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지진으로 흔들리는 집에서 기둥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는 문제가 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적국 스파르타로 도망갔습니다. 크리티아스는 30인 참주정치의 지도자가 되어 민주정치를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배신자들을 가르친 소크라테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자는 메레토스, 아니토스, 리콘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시인, 정치가, 연설가로 아테네의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악령을 도입했다는 불경죄.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청년 타락죄.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이없는 죄목들입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전통적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했고 계속해서 대화했으며 계속해서 사람들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불만과 오해가 결국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이 용기란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럼 전략적 후퇴는 비겁한 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합당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결국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불확실해져 버렸으니까요. 기성세대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는가? 그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건설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황금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미모와 재능, 부와 지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비밀을 적국에 누설했고 스파르타로 도망가서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30인 참주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 민주 정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후 수많은 시민들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폭정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배신이나 폭정을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정의와 덕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연기 없는 불은 없다고 생각했죠. 소크라테스의 종교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그리스 신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신들, 즉 질투하고 분노하며 간음을 저지르는 인간적인 신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라면 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를 잘못된 행동에서 막아주는 내적 양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종교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합의 기반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같은 신들을 믿고 같은 축제에 참여하며 같은 의식을 치를 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가든 장군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평등한 대화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꼈던 것이죠. 저 늙은이가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치가들은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고 그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은 정치가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소크라테스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 패배와 사회 혼란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
메레토스라는 젊은 시인이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우는 아니토스라는 정치가였습니다. 아니토스는 민주정치 복구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두 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악령들을 도입하여 불경을 저질렀으며 또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가 있다. 첫 번째 혐의인 불경죄는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에 국가의 신들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신들을 부정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모습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묘사한 신들은 인간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질투하고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복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이라면 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신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점술과 예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의 움직임이나 재물의 모양을 보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신이 정말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인간과 소통할까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그를 잘못된 행동에서 막아주는 일종의 양심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자들은 이를 새로운 악령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인 청년 타락죄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일까요? 고발자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전통을 경시하도록 가르쳤다.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사회를 혼란시켰다.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 같은 제자들이 나쁜 길로 간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악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덕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젊은이들을 나쁘게 가르쳤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왜 그를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교육은 젊은이들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통이나 권위도 그 자체로는 진리의 보장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말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보라. 이런 가르침이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사회의 관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락일까요? 아니면 성장일까요? 소크라테스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무지라고 보았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는 것,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확실한 기준, 변하지 않는 원칙.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흔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 패배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교육, 새로운 종교관, 이런 것들이 아테네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한 시대에 변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발자들은 이런 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사회 질서의 파괴자, 전통의 적, 젊은이들의 도구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재판이 임박하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톤, 플라톤,
아폴로도로스 같은 제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모아서 판사들을 매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유력한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예 아테네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크리톤, 나는 평생 정의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정한 방법을 쓸 수는 없지 않겠나?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부당한 재판입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당한 재판이라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은 답답했습니다. 스승의 고결함은 존경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변호사라도 구하시죠. 혼자서는 너무 불리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지,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겠나?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선생님께서 부당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당한 죽음이라. 그런 것이 있을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신이 정한 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과연 나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완전한 무의 상태일 수도 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깊은 잠과 같은 것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나쁜가? 우리는 깊은 잠을 잘 때 평안하지 않나? 둘째,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곳에서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아니겠나? 제자들은 스승의 담담함에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스승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플라톤, 너희들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것이다. 내가 없어도 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탐구하며, 계속해서 지혜를 사랑하라. 하지만 선생님 없이는 나는 이미 늙었다. 설령 재판에서 무죄가 되어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젊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나의 죽음이 너희의 탐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해야 하는 건가요? 내 가르침을 전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지혜를 찾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라. 그것이 나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크리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두렵지 않으세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톤, 나는 70년을 살았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겠나?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도망친다면 나는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두려운 일 아니겠나? 소크라테스의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마치 일상적인 철학 토론을 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압력에도
대중의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30인 참주정치 시절 참주들이 살라미스의 레온을 체포해오라고 명령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민주정치가 복원된 후 아르기누사의 해전의 장군들을 집단으로 재판하자는 불법적인 제안이 나왔을 때도 홀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악은 죽음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불의를 행하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판결로 죽는 것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마치 그것이 가장 큰 악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혹시 죽음이 가장 큰 선일 수도 있지 않나?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세계로의 여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죽음 후의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승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르페우스와 무사이오스, 그리고 다른 시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아무도 질문한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다른 많은 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소크라테스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를 평온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를 신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이 이 도시에 보낸 등에처럼 여러분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큰 말이 게으르고 둔해서 등에의 자극이 필요하듯이 이 도시도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다 해도 자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안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생명조차도 진리만큼 소중하지는 않다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신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지라도 자신이 심은 철학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은 나보다 젊고 여러분을 더욱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이는 예언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사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더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성자처럼 존경했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지지자들은 주로 젊은 지식인들과 일부 개방적인 기성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던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토는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는 물질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크세노포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참여했지만 점차 그의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원래는 정치를 꿈꿨지만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철학학교를 세워 그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들 지지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의 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레토스는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중에도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젊은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의 끝없는 질문 때문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아니토스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민주정치 복구의 공헌한 공로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심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정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정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분명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까요? 좋은 지혜가 있으면 쉽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질문만 던지는 걸까요? 또 다른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난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다면서 왜 돈 한 푼 벌지 못할까요? 소피스트들은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아 부자가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독실한 신앙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전통적인 신들에 대해 불경스럽게 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들은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온 분들입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왜 의심해야 합니까?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종교관에서 더 깊은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경 아닐까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남편의 철학적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젊은이들과 대화나 나누는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철학이 밥을 먹여줍니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엇갈린 여론 속에서 재판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501명의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의 보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해충으로 볼 것인가? 재판 당일 아침, 소크라테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화려한 차림도 없었습니다. 크리톤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그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침울한 얼굴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집을 나서기 전 소크라테스는 잠시 멈춰서서 아테네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로군.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한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도시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소크라테스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나에게 반항합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뿐입니다. 부모님에게 반항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이 하나가 달려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재판에서 꼭 이기세요.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재판정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1명의 배심원들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상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지지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그의 최후를 지켜보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플라톤은 스승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플라톤, 나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나의 길이다. 하지만 선생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재판정 입구에서 소크라테스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70년의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질문, 모든 탐구가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501명의 배심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리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다이모니온, 즉 내면의 목소리에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준 것처럼 오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배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평생을 살아온 대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고발자 메레토스가 일어서서 기소 연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변론할 차례가 올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정해놓았습니다. 변명이나 눈물로 동정을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삶과 철학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여정이 이 한순간으로 집약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찾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를 포기했고 명예를 버렸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살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진리를 알면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기득권층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고, 친구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에가 큰 말을 깨우듯 자신도 아테네 시민들을 깨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신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물론 그의 방법은 때로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질문으로 사람들을 당황시켰고 확신에 차있던 사람들을 의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지를 치료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마저 느꼈습니다. 만약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완전한 평안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심은 철학의 씨앗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플라톤, 크세노폰,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